이 부부 있어 보인다. 가정의 평화 있어 보인다. 여기 결혼 설계도가 있으니까. (4월) 설교 시리즈 가정아 살아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시청률이 14%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입니다. 제목이 영 땡기지가 않아서 무슨 눈물의 여왕 막 또 처절하게 울고 그러나 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 김지연 씨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제 아내는 김수현 씨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요즘 우리 설교 시리즈하고 굉장히 내용이 통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 얍삽한 재준이도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부부가 3년이 지났었을 때 이혼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짐짝처럼 여기면서 이 결혼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재벌집 사위였던 이 김수현이 그 집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벌집한테 복수를 당할까봐 이혼하고 싶은데 막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배우자가 불치해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면 복수를 당하겠지만 차라리 마지막 3개월을 잘해줘서 잘 사별을 하게 되면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주기 시작하죠. 불순한 의도로 잘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다 보니까 점점 부부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네.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남편하고 이혼한 상태였대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 이 마지막 한 달을 자기가 병상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남편하고 쌓여있던 이 묵어있던 관계들을 다 해소하게 하시고 정말 평생에 하지 않았던 여보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애틋하게 이 한 달을 살다가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세례를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참 어려우신 분들은 3개월 뒤에 이 인간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3개월만 성심성의껏 잘해주면 다시 이 관계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성도님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이걸 적용해서 남편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왜? 또 니네 목사가 가서 저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잘해주고 남편이 반응이 없으면 확 돌아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주님께서 자기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남편인데 그렇게 남편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갖게 해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나눔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의 선생님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지금 보니까 자꾸 나는 안 불렀는데 네가 와서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일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 관계의 시작도 이 경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생겨야 거기에서 은사도 따라오고 사명도 따라오고 또 축복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본은 경청, 듣는 데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는 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7개의 동사 출애굽기 여러분 공부하면서 배우셨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근심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아시고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한 언약 관계로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맺는 이 관계의 시작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이건 부부관계도 통하고 하나님하고의 신앙관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 있죠. 모든 관계의 이 소통에는 플러스 소통과 마이너스 소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소통은 하면 할수록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플러스 소통은 하면 할수록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소통은 자꾸 줄여야 되고 플러스 소통은 자꾸 늘려가면 관계 안 좋았던 관계도 좋은 관계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3개월만 해보라고. 예. 인간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긍정소통, 이 긍정적인 플러스 소통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소통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소통과 부정소통의 비율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긍정 소통보다는 부정 소통의 무게가 훨씬 크고 타격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부정 소통이 긍정 소통보다 5배에서 20배 정도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칭찬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한번 마이너스 1이고 한번 잘해줬으니까 플러스 1이고 합하면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부정 표현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소통을 우리가 이제 딱 그런 걸 느낌을 받게 되면 금방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예,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는 마이너스 소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마이너스 소통은 첫 번째, 거친 시작입니다.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1분 안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거친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 눈으로 흘기거나 비웃는 표정을 하거나 이러면 그 대화는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치료자 이 가트먼 박사가 말할 때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나쁘면 나쁜 결과로 간다. 만약에 첫 대화를 하면서 좋지 않게 시작을 했다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좀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예. 뭔가 이 속에 있는 게 확 터져 나왔는데 안 좋은 말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아참 하고 그 이야기 나중에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뇌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방어 행위가 우리 안에서 뇌에서 벌어지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흥분 상태가 됩니다. 누구가 딱 한번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경로가 딱 차단이 되니까 감정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싸우든지 그 자리에서 피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딱 경직돼 버리든지 이 3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어떤 말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아니면 방어적이든지 본능적인 그런 행동의 언어 표현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었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자, 두 번째, 거친 시작 1분 안에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그날 안 하는 게 낫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제 비난, 모욕, 경멸이죠. 배우자의 인격이나 능력, 성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런 언어, 또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했었을 때 관계가 마이너스가 된다. 막 뼈 있는 농담을 한다든지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다든지 빈정대는 이 어조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마이너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시하고 방어하고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무시하는 것, 회피하고 마음을 닫는 것은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다양한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계속 본다든지 그냥 딴짓을 자꾸 하는 거죠. 바쁘게 막 일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배우자랑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배우자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소탕이 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약오를 것을 알아. 예. 그래서 막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 안 하고 이제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못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방어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경멸이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는 자기 방어가 딱 뒤따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방어 기제는 뭐냐면, 방어는 뭐냐면 문제에 있어서의 이제 풀어 나가려면 어차피 타협을 해야 돼요. 네. 같이 풀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네가 문제다. 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방어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만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게 되어 있죠. 이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네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야 나도 화가 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 맞불을 놓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를 다 어렵게 만든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신체 언어입니다. 이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인 메시지를 제외한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높낮이, 어조, 표정, 몸짓 이런 게 다 부정적인 전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흔히 그러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이 된대요. 문을 콱 닫고 뭐 사람을 막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흘겨보고 경멸하는 표정을 짓고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굉장한 마이너스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말 안 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관계를 살려가는 플러스 소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역시 네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 아까 반대죠. 시작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른 예민한 주제를 다루거나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는 첫 시작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배우자가 느껴야 긴장하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고 이성적인 소통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랬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꾸 상처를 주는 공격만 하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서 뭔가 지금 내가 흥분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서로 감지한 사람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래. 잠깐 스톱을 시키자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평소에 좀 합의를 봐놔라. 왜 이렇게 이게 사실 좀 이제 어색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그러잖아요.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말하고 뭐 그렇게 하지. 여기서 타임아웃 잠깐 있다가 하고 이게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통하는 목적은 상대방한테 감정 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감정이 상해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 먼저 한쪽이 흥분 상태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조용한 데 가서 심호흡을 하든지 주변을 산책을 하든지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아웃 시간에는 아까 전에 지금 배우자가 나한테 말했던 그 이야기를 곱씹으면 안 되고 감정을 컴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막 다시 그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막 속을 상하면서 그거를 되뇌이면 다시 만났을 때 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임아웃은 스포츠 경기에서 잠깐 타임을 줬었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타임아웃 했다고 그래서 그냥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냉정을 되찾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와 칭찬, 인정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자기 표현을 해라. 이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감사, 칭찬, 인정의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한테 정말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서로 키워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살아가면 관계가 점점 더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모욕을 주는 이런 마이너스 소통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책임지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아이 메시지. 네. 한번 휴가를 갔는데 가족들 모자는 다 챙겼는데 제 아내가 제 모자는 안 챙겨온 거예요. 제가 가서
당신은 왜 내 모자는 안 갖고 왔어? 내 걸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 메시지. 당신은 왜 안 갖고 왔어? 당신이 잘못해서. 전부 다 유 메시지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애들 거는 다 가족들 건 다 챙기면서 내 모자는 안 갖고 와서 나는 슬퍼. I 메시지로 나 중심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감정의 절제된 표현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감정 쏟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불편한 이야기를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I 메시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사과하고 또 제대로 들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받아주고, 또 공감은 함께 느끼며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내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대화할 때마다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되치기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막 깔아 뭉개는 거죠. 예, 뭐 좋다고 하면 아이고 오늘 뭐 좋은가 보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 나도 함께 좋아해주고, 아유 당신 좋은가 보네. 이 받아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이 경청 확인 피드백이에요. 경청 확인 피드백. 예. 자, 이 이야기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좀 요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딴짓하지 말고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다는 이야기지, 중간중간 대화를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경청 확인 피드백,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는 이렇다는 이야기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더 증진시켜 나가려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소통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이 기본법은 뭐뭐뭐뭐 해서 뭐뭐 하겠네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상을 받아왔어. 당신 오늘 상 받아서 기분 좋겠다. 나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어서 돌아온 남편한테 봤을 때 오늘 당신 바빠서 힘들었겠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웃었던 기억이 항상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 이사 간 교인인데 남편이 여기 어디 시멘트 동양 시멘트인가 다녔어요. 예, 근데 시멘트 회사가 그때 막 이제 그 구조 조정을 막 하니까 남편 맨날 이제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잘릴까봐 이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술 한잔 걸치고 막 집에 들어와서 막 회사 이야기를 하고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은 아들 둘이었어요. 예. 얼마 전에 이 부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셋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 둘 데리고도 힘든 거예요. 자기도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 받아줄 여유가 없으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뭐라고 막 한탄하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 이야기하면 이제 위로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냥 당신 힘들겠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되치기하고 막 이렇게 가면 관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좀 알아주고 들어주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의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웃어주는 것,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것, 따뜻하게 허그해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이런 표현들이 관계를 자꾸 세워나가는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강아지한테는 다 해주잖아요. 예. 강아지는 막 싫다 그러는데도 막 끌어안아서 막 해주고 이러는데 배우자는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배우자가 개만도 못합니까? 예. 이 진짜 이게 좀 그거 사랑의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적용하셔서 이 실천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참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 학교를 한다고 해도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나오시는 이런 교인들도 많고, 그분들은 또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관계의 시작은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선지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는 것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킨다. 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마이너스 소통입니다. 마이너스 소통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곤두박질 쳐요. 그 순간에 내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허물어짐으로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소통을 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내 이야기만 쏟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내 이야기만 쏟아낸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소통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그것이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6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마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부부의 소통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통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소통의 모습이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다 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사람과만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내 감정, 내 입장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부 관계라는 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가꾸지 않으면 점점 이 정원은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모든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꾸 배워야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포스코만 해도 옛날에 쇠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다 뭐다 막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가꾸어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이 결혼 생활이라는 여러분들의 정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곳에 꽃이 가득하고 새와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처럼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관계의 시작은 경청,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공감해 주셔야 돼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건 우리 다 했어요. 아이고 일로 와 내 새끼,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한다, 이런 이야기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딱딱해져서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우리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공감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부라는 이 아름다운 관계라는 이 정원을 가꾸어 가시기 위해서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원을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